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제국의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오늘은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조선이 후기에 접어들어서 근대화를 이루고 있는 전 세계와 함께 조선이 개항하는 항구를 여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여기 이 책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침략에 의해서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했다라고만 알고 있지,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뺏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개항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의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강했었는지, 우리가 그 시대는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의 세계 지도하고 조금 다르죠. 15세기 초에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렸던 세계 지도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렸던 세계 지도 잘 보세요.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렸던 세계 지도면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왜 가운데 있냐? 바로 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세계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국이 가운데 있다.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오른쪽에 있다.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이 보면 아주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들이 큼지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바로 일본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중국이 지구의 중심에 있고 가장 크고, 일본은 감히 우리를 침략할 수 없는 저런 조그만 나라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 지도가 그려졌다는 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허약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명나라와, 그리고 또 명나라가 멸망하고 생겼던 청나라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간섭을 꾸준히 받는 그런 나라였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영조 임금님, 정조 임금님, 이 영종조 시대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아주 우리가 꼽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김홍도라는 분, 신윤복이라는 분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화가들이죠. 자,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앞서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도공들을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이 아주 뛰어났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과학기술이라든지 농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종조 시대에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이어갔었는데요, 정조 임금님께서 1800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된 분이 바로 순조라는 분이에요. 정조 임금님의 아들이에요. 조선의 23번째 왕입니다. 순조 임금님은 나이가 11살밖에 되지 않아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세도정치라고 하는 수렴청정,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발을 쳐놓고 뒤에서 어머니, 할머니께서 정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 할머니께서 정치를 대신하다 보니까 외갓집 세력들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어려요.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갓집 안동김씨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아주 나라가 오히려 가난해졌던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조 임금님께서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 순조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왕이 됐던 분이 조선의 24번째 헌조 임금님이에요. 헌종은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안동 김씨와 이번에는 풍양조 씨가 같이 서로 권력을 뺏고 뺏으면서 계속해서 외갓집 친척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고 있다가 풍양조 씨가 잡고 있다가 다시 안동 김씨가 잡으면서 우리나라는 당시 아주 위기에 빠졌었고요. 헌종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분은 철종이라는 왕인데요, 이 헌종 임금님은 후손 자식이 없었어요. 안동 김씨 일파가
강화도에 있는 철종이라는 임금님을 모셔와서 왕을 앉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정치를 마음대로 하려고. 이 철종 임금님께서 왕이 돼도 전혀 왕의 힘이 없죠. 자, 이 시기가요, 철종이 물러났을 시기가 1863년인데 정조 임금님께서 돌아가신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자, 이것을 완전히 깨고 우리나라를 개혁했던 왕이 철종 임금님 다음에 조선의 26번째 왕 바로 고종입니다. 근데 고종도 12살의 왕이 됐어요.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대원군은요,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대를 잇잖아요. 철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없어서 이제 안동김 씨가 왕을 뽑는데 왕족이었던 이하응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나에게 12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을 왕위에 앉힙니다.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은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외척 세력들 다 물리치고 이제 섭정이라는 것을 이 아들 대신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1863년에서부터 한 10년간이니까 1873년까지 2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또 저 서양 나라들이 전부 다 변화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200년 전에 전 세계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국이라는 나라와 프랑스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었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시작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계를 만들고요,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엄청나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국은 바로 산업혁명에 성공을 해서 인도라는 곳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인도에서 더 뻗어서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영국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과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40년에 바로 아편전쟁이라는 것이에요.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두 번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1, 2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패하게 되고요, 결국은 종이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조선 사람들 생각하기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했더니 이 중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양모운동이라고 해서 중국에 무기라도 서양을 따라 배워서 바꾸자, 군사력을 키우자라고 해서 이 청나라 사람들은 분주하게 양모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서양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일본은 어땠을까요? 1853년에요. 일본의 지금 동경 앞바다에, 요코하마 앞바다에 미국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동인도 함대라는 군함이 나타나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개항을 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항구를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앞바다에 미국 군함이 정박을 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엔 1854년에 미국과 일본이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일본에 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무라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을 떠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와서 일본도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모노가 아닌, 사무라이 복장이 아닌 서양 사람이 입고 있던 그런 옷들로 바꿔 입기 시작합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탈아론, 일본이 벗어나다,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처럼 성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은 이제 영국처럼 미국처럼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발전해 가면서 근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 메이지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청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요, 청나라는 영국과 싸워서 졌죠. 그래서 청나라는 양모운동이라고 해서 무기라도 바꾸자라고 했었고, 일본은 미국의 동인도 함대가 페리 제독 개항을 요구해서 1854년에 미국과 일본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뭔가 배워서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혁명이 일으켰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63년에 고종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정치했던 섭정기간 73년까지 이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66년 병인년이 저 프랑스에서 왔던 선교사들 9명을 살해를 하고 천주교인들 8,000명을 학살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인박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인박해로 인해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드디어 프랑스와 우리 조선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 병인년에 저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프랑스와 우리 조선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서구의 나라들과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우리 끝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싸워서 항쟁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물러나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프랑스는 물러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몰아냈고요. 1871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제너럴 셔머너라는 그 배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1871년에 우리 강화도에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미국의 군함 5대와 미국의 1200명 되는 군사와 우리 강화도의 우리 조선군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바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이 신미양요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웁니다. 당시 미국에서 전쟁에 참전했던 그 병사들이 했던 얘기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조선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놨고요. 이 전쟁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미국이 물러납니다. 미국이 물러나고 우리가 이겼죠. 그런데 사실상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 우리 조선군은요 250명이 미국의 쏜 총에 맞고 죽었고요 100명은 거기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50명 전원이 우리는 전사를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얼마나 죽거나 다쳤냐? 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 합쳐서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고 미국은 다치거나 죽은 사람 1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 미국이 물러났어요. 한편으로 전쟁이 우리가 이긴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미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럼 왜 물러났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 너무 가난한 그냥 잿빛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다가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871년의 신미양요보다 훨씬 전에 이 태평양을 미국이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것이 1854년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미국은 일본이라는 나라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랑 싸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미국은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의 아버지는 저 이양선에서 내뿜는 포연이 그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도 동양의 해와 달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양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내고 막아내면 우리는 영원한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을 물리치고 마냥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쇄국 정책, 우리나라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은 옛날 모습 그대로 아주 가난한 잿빛 나라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땠죠? 1854년에 개항을 했죠. 그리고 1867년 메이지 유신, 메이지 혁명을 하는 동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1년은요 지금의 10년과 같아요. 1854년부터 일본은 개항을 하고 난 이후 서구를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우리는 거의 20년이 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의 200년 이상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1876년에 일본이 이제 운요 사건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아주 불평등 조약입니다. 1876년에 우리는 최초의 근대식 조약,
아주 불평등하지만 최초의 근대식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고요. 이제는 고조 황제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께서 일본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교관을 데려다가 별기군이라고 하는데요. 별기군을 창설시키고 우리나라 사절단을 일본으로 보내서 개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문을 열고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1880년이에요. 자, 이제 우리도 드디어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인데요. 1882년에 맺었습니다. 자, 일본은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이 1854년이고요. 우리는 1882년이기 때문에 몇 년 차이나? 28년 차이 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280년의 차이가 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일본에서 교관이 와서 우리나라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가르치다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구식 군대들이 아주 핍박을 받았겠죠. 이 구식 군대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1882년에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이고요.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2년 후인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김옥균, 박용효라는 사람들이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요. 우리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지만 이 정변은 사실상 3일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진압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곳에 개입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은 저기 만주라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주라는 것을 차지하게 되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특히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이 요동을 만주라는 곳을 중국에 돌려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보니까 우리나라 명성황후는 일본보다는 지금은 러시아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국 간섭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눈에 가시였겠죠. 명성황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해인 1895년에 우리나라 왕비를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우리나라 왕은 당시 고종은 무서웠겠죠. 왕비가 죽었어요. 고종 황제는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여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궁의 가마를 타고 그 우리 궁궐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피신하냐?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 러시아 공간에 피신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간 파천이에요. 이 명성황후를 죽인 사람은 일본의 당시 지도자였겠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중에 안 죽은 의사가 처단했던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놈이 우리나라 왕비를 시하게끔 뒤에서 조정했던 것이에요. 고종 황제께서는 러시아 공간에 피신해 있었어요. 자, 1896년에 러시아 공간에 피신해서 그곳에서 아간 파천 1년 동안 러시아 공간에 숨어 있었는데요. 1년 후에 우리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조선도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이제 황제다.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바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도 이제 왕이 아니라 천자, 하늘의 자손, 나는 황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고 대한제국 황제로 이제 새로 시작한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나서 러시아 공간에 1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은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이 전쟁이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나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물리쳤죠. 그리고 러시아를 물리쳤어요. 저 러시아와 경쟁했던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러시아를 공격하는 일본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러시아는 일본의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일본을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러일 전쟁이 끝난 190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1905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가요.
고종 황제께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일본이 빼앗아갔다는 것이에요. 외교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일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왕이 당시 외교권을 빼앗아가는데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 외교권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나쁜 신하들, 여러분들 이완용이라는 신하 알죠? 이 나쁜 신하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왕이 허락하지 않았던 이 옥새를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갑니다. 이 외교권을 뺏기고 나서 고종 황제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에 세계의 만국 평화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다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희종이라는 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의 고종 황제께서 보냈던 신하들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애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그 외교권을 뺏어간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도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것을 핑계 삼아 1907년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왕을 왕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1907년이 정민년인데요. 정민년에 우리나라 왕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대가 해산되니까 그냥 집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군인들은 일본군과 그 자리에서 시가전을 벌여서 전쟁을 일으켜 싸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살아남으신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분들이 뭐가 되냐면 독립군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907년에 왕이 물러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나서 드디어 1910년 8월 26일 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던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1800년에 정조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나라 왕이 어떻게 바뀌며 고종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웃나라 청나라는 어떻게 변하고 있었고, 일본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어땠는가, 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개화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일본과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우리가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대한제국 선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가게 되고, 외교권을 빼앗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만회하려고 헤이그 특사를 보냈지만 그것을 참가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군대를 강제로 해산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빼앗긴 이후에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되찾아 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거기서 등장하시는 분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수많은 의열 단원들, 그리고 또 한인애국단,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그리고 김구 선생, 수많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항기에 어떻게 나라 뺏겼던지 그 이야기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